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려운 과학 이야기 말고, 가볍게, 이게 가벼우려나? 아무튼, 역사에 관한 책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 찍습니다. 일단, 요런 책이에요. 한국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인데, 언뜻 들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일단은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저희가 이제 배웠고, 알고 있는 내용이, 어, 실제 역사랑 좀 다른 내용이 많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 책의 이제 제목을 보면은 예,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저희가 살면서 역사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 저도 사실 관심은 없는데 이제 원래 보면 어떤 말이든 사상이든 양쪽 진영은 들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 진영은 이제 주류 역사학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지금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 집단에 맞서서 말 그대로 현대판 독립운동처럼 이제 소수 단체 소수 단체가 이제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은데, 아무튼 그 중에 한 분이 쓰신 책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만약에 정치 세력이면은 뭐 야당 여당 어떤 자신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이념에 대해서 이제 또 이득이 있으니까, 뭐 이득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로 맞짱 뜰 수 있는 어떤 세력이 있다고 하면은 정치 세력에, 이거는 완전히 어 바위에 이제 계란 던지는 식으로 뭐 거의 그런 수준으로 꿈쩍을 안 하는 수준의 어떤 그런 단체에 달걀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상황은 그래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을 도대체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거는 책을 봐야 돼요. 너무 많아서. 일단은 그럼 골자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골자는 어 이제 예전에 이제 일제 시대부터 이제 이 식민사학이라는 게 일제 시대부터 생긴 거잖아요. 이제 시작을 하자면 그 조선 총독부에 있던 조선사 편수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이게 곧 결론은 한국 주류 역사학계가 된다. 이것은 곧 서울대 국사학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게 일본인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는 겁니다. 스다 소키치로부터 시작해서 이병도, 그 다음에 쭉 너무 많아서 어 이제 쓰다 소키치, 이병도, 그 다음에 노태돈, 송호정, 이런 식으로 이제 계보가 연결이 되는데 이걸 주류 사학계라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거의 반대가 이 사람들 말로는 이제 제야사학이죠. 제야사학에는 윤내연이라든지 뭐 이 책을 쓰신 이주환님, 그리고 이덕일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집단에 작은 집단이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다. 역사학계는 그렇다. 관심이 없으실 건데, 일단은 저는 이 채널이 과학문화 비평이니까 또 역사는 지금 역사학계는 이렇게 싸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주류학계는 어떤 걸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냐. 단군은 역사가 아니라 신화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2000년이 안 되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역사가 더 많고 깊으면 좋은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점점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오늘은 좀 책 소개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혹시나 이주환님이 저작권
요청하면은 모르겠네. 근데 뭐 아무도 안 보겠죠? 아무튼 읽어드릴게요 이제. 예, 이게 이분이 뼈를 때리는 어떤 그런 어 말도 많이 하고, 이게 여러 가지 학자들의 말을 좀 잘 인용해가지고 말 잘하더라고 이 책을 보면은. 그래서 그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선 총독부는 1916년 7월 조선 반도사 편찬요지를 발표하며 편찬을 담당한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사 지침을 하달했다. 이 지침의 의도는 아래와 같다. 1. 단군에 대한 기록을 말살하고 연도별 기록이 확실해야 하는 편년체 형식을 취했다. 2. 고조선 즉 단군 조선을 없애고 한사군 식민지배로 한국사가 시작한다고 조작했다. 일본 서기의 허황한 기록에 근거해 임나일본부의 식민지배를 날조하고 삼국 이외의 국가와 발해를 제외했다. 3. 조선 총독부의 검열에 따라 민족의 기원과 한국 전래의 역사와 기록을 부정하고 훼손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96쪽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이처럼 조선 초만 해도 단군이 서기 전 24세기에 조선을 건국했다는 것은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관이었다. 이때까지 개국 시조였던 단군은 조선 후기 사대주의가 심해지면서 부인되기 시작해 일제가 대한제국을 점령하면서부터는 아예 말살되었다. 페이지 104쪽. 고조선이 없다면 한국사 또한 없다. 단군이 없으면 고조선도 없다. 이것은 한국사의 진실이다. 그런데 고조선사를 다루면서 단군조선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한다. 단군조선에서 도피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식민사학이 만든 정설이 살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류 식민사학계의 대전제 제1원칙이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식민사학의 입론은 설 자리가 없다. 단군조선을 인정하면 지금껏 쌓은 업보가 깊고 걸어온 길이 멀어 다시 돌아갈 수가 없기에 목숨을 걸고 단군을 부인한다. 학문은 물론 인간 만사가 오류와 실패를 통해 발전하는데 오랜 세월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 오류를 인정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학문 외적으로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왔다. 불리한 사실에 대한 무대응, 그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학자들에 대한 집단적인 매도, 그들의 견해를 충실히 따르는 후학들에게 주어지는 학위와 일자리, 거의 100% 독점하고 있는 국고연구비가 이들 식민사학자들의 권력을 단단하게 지켜주었다. 고조선의 중심지는 대륙이 아니라 청천강 이남 지역이라는 전제다. 그러나 고조선의 유물과 유적이 중국 대륙에서 엄청나게 발굴되고 1980년대에 윤내연이 문헌 고증을 통해 고조선의 위치와 영역을 밝히자 궁지에 몰린 주류 학계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이라는 고육지책을 발표했다. 즉 이는 변종된 식민사학이다. 고조선이 한때 대륙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한반도로 중심지를 이동했다. 그래서 한사군은 한반도에 있었다는 고조선 한반도설의 변종이론이다. 노태돈 등은 선봉에 서서 이 이론을 정설로 만들려고 했다. 단재 신채호가 민족사학 사수의 선봉에 섰다면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이들은 식민사학 사수의 선봉에 섰다. 여기서 그는 신화와 역사는 별개의 것이라고 단정한다. 단군 신화는 종교적 차원의 문제지 학문적 차원의 영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논리 그대로다. 하지만
신화와 역사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신화의 뿌리는 역사이고 역사의 원형은 신화다. 신화는 민족 고유의 세계관과 가치관, 우주관과 인생관, 삶의 원형이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역사의 보고다. 신화와 역사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한 논리는 19세기 유럽의 제국주의에서 시작되었다. 유럽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침략했다. 유럽 학자들은 인종적으로 열등한 이집트나 오리엔트인들이 그리스 땅에 도래해 정복 왕조를 세우고 선진 오리엔트 문명을 일으켰다는 그리스 신화의 기록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실증주의를 내세워 그리스 신화를 허구로 몰았다. 하인리히 슐리만 호메로스에 나오는 트로이와 미케네 유적을 발굴했고, 유럽 문명이 동양에서 오지 않으면 어디서 왔겠는가 의문을 품은 아서 에번스는 그리스 신화의 무대였던 크레타 문명을 발견했다. 세계 모든 민족의 신화는 그들의 세계관과 역사, 그리고 간절한 소망과 꿈을 상징적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깊고 풍부한 진실의 보고인 신화를 허구라고 규정한 태도는 무지하거나 혹은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목적이 있대요. 이와 같이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을 통해 고조선 지역의 청동기 문화는 서기전 2500년 경인 것으로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다. 과학적인 연대 측정 방법에 의해 연대를 제대로 밝혔음에도 주류 식민사학계는 자기들이 고수해온 연대보다 너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과학적인 근거가 나왔는데도 없는 사실처럼 치부하는 것이다. 첫째, 주류 역사학계는 자신들의 시각과 다르면 무조건 제야사학으로 몰아붙인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제야사학은 자신들의 견해와 다른 주장을 펴는 사람들, 정확히는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때로는 학문을 넘어선 민족 감정으로 역사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국수주의자라는 현란한 표현으로 매도한다. 둘째, 환단고기를 위서로 단정한다. 환단고기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리뷰를 해드리는데, 일단은 제가 이거 옹호자는 아닌데, 일단은 환단고기도 위서로 단정한다. 거고, 좀 기네요. 이거는 제가 안 읽을게요. 셋째, 문헌 사료가 부족하다는 말을 주류 역사학계는 반복한다. 고조선에 관련된 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은 A4용지 한두 쪽이 전부라고 말한다. 이런 발언을 하는 데는 그 역사적 연원과 배경이 있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점령한 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한국사 사료를 수집해 없애버리거나 일본으로 가져갔다. 그러니 당연히 없지.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역사를 연구할 때 사료의 많고 적음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아주 작은 단편적인 사실로도 역사를 추리하고 복원할 수 있다. 역사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기록할 수도 없지만 아무리 많은 사실을 축적하고 나열해도 사건과 사실을 모두 묘사할 수는 없다. 사료가 적다고 생각하면 확보된 사료를 더욱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윤내현은 중국사를 전공했다. 윤내현이라는 분은 돌아가셨대요. 예, 나중에 이병도랑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이병도를, 그러니까 이 식민사학의 수계 이병도라는 사람을 설득을 해서 이렇게 이병도가 실토를 하게 했는데, 그 이병도의 제자들인데 노망난 노인이라고 이랬다는 거야. 그건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병도에 관련돼서 쫙 나오는데, 하여튼 윤내현입니다. 윤내현에 대한 책을 저도 안 봤는데 나중에 기회에 되면 보려고. 윤내현은 중국사를 전공했대요. 중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고조선사의 실체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제 식민사학이 조작한 한국사가 얼마나 근거 없는 날조에 불과한 것인가 확인할 수 있었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국에서는 1차 사료에 의한 실증사항은 이렇게 재야사항으로 표명된다. 그리고 그에게는 기나긴 고립과 절망의 시간이 닥친다. 그러니까 뭐 고조선에 대해서 이제 실증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라면 윤내연의 발견과 연구 결과에 환호했을 것이다. 드디어 일제가 훼손한 한국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며 기뻐해야 할 쾌거였다. 그러나 반응은 정반대였대요. 윤내연은 재야사학자로 몰려, 아니 연구 열심히 해가지고 밝혀냈는데 우리나라 위해서 왜 재야사학자야. 재야사학자로 몰려 30여 년 동안 기나긴 고립과 인신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뭐 그랬대요. 네, 다음은 페이지 150쪽 최태영이란 분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일제는 조선을 침탈하면서 자기네보다 유구하고 우월한 역사를 가진 조선인들에게 그 옛날 조선이라고 하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강대하고 광활한 독립국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 잊어버리도록 해야만 통치하기가 수월했다. 아, 얍삽해 시작해놨듯. 수월했대. 해서 일본은 역대 환웅천황이 천수백 년간 다스린 환국은 물론 고조선도 단군도 모두 실제 아닌 신화라는 사상을 퍼뜨리거나 환국으로 기재된, 말이 꼬였네요. 퍼뜨리거나 환국으로 기재된 삼국유사를 불태우거나 변조하고 일본이 일찍이 한국을 지배하기도 했다는 거짓말을 사실처럼 날조했다. 그 임나 일본 부설이죠. 네, 한국 고대사 왜곡의 앞잡이 이만이시의 부류가 한국사는 신라 때부터 시작이다 라는 당치도 않은 설을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호도함으로써 그 이전 수천 년의 한국 고대사를 못 믿을 것으로 돌려버렸다. 그러나 어느 것이 진정한 실증주의 역사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당시의 적대국인 일본인들이 한국사를 질시해 조작한 사실을 한국인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것이 얼마나 한국인들에게 용기를 잃게 했는가를, 일본이 그 때문에 얼마나 덕을 보았는가를 몸서리 나게 보아오지 않았던가. 맞는 말이죠. 네. 네, 우리 페이지 161쪽에 보면 이제 역사 뭐 유물 날조 같은 거 그런 건데, 점재현 신사비 여기다 제가 써 드릴게요. 점재현 신사비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실 텐데, 하여튼 점재현 신사비는 대충 다듬어졌으며 발굴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기초에는 시멘트를 썼다고 한다. 2000년 전인데 시멘트를 바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고조선 유물과 관련된 거예요. 2000년 전인데 시멘트를 바를 수는 없는 일이다. 사실을 황급히 조작하려다 보니 시멘트를 쓴 것이다. 또한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을 한 결과 요하 지방의 화강석과 비슷한 것으로서 요하 지방을 비롯한 다른 지방에 매장된 화강석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딱 세워버린 거야, 시멘트로. 응? 아휴, 이렇게 구라를 쳤대요, 일본인들이. 그게 이마니시류였대요. 발음이 잘 안되네. 이마니시류. 네, 다음으로는 페이지 174쪽 이 식민사관의 수계라고 할 수 이병도가 쓴 글에 대해서 이제 비평을 한 건데, 제가 여기 올려드릴게요. 한국에서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글을 어렵게 쓰는 이유가 있다. 첫째, 자신들의 견해를 계속 고수하고 학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뭔가 떳떳지 못하다. 셋째, 자신도 내용에 자신이 없다. 넷째, 대중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 다섯째, 글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성이 없다. 여섯째, 어렵게 써야 뭔가 있어 보인다. 이거 뭔가 성재준? 응. 그런 것 같은데. 일곱째, 그들끼리는 서로 눈 감아주면서 정밀하게 고증하였다고 치켜 세워주거나 그냥 맞으려니 한다. 학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은 깊이 연구해서는 안 되는 풍토 때문에 생긴 것이다. 전문가가 어렵게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병도의 글은 7가지
이유 전부에 해당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국민을 적으로 아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한국 주류 역사학계는 글을 쉽게 쓰면 천박하다고 본다. 그래야 쉽게 쓸 자신도 없고 쉽게 쓸 수 있을 만한 학문도 없는 자신들의 학문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문 권력을 위해서 어렵게 쓰고 못 알아듣게 쓴다 이거야. 개돼지로 보고. 뭐 맞는 말이지.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페이지 177쪽. 이렇게 스승이 만든 정설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주류 사학계의 풍토다. 새로운 사실이 제기되면 정설에 꽤 맞춰 앞뒤로 아무 연관 없이 갖다 붙인다. 역사는 상상과 추리를 즐기며 이해하고 통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 맥락 없이 내용이 전개되면서 어릴 때부터 역사는 무조건 외워야 하는 과목, 지겹고 어려운 학문이 되어버렸다. 오류가 하나도 없는 학문은 없다. 그러므로 오류를 발견하면서 고치는 것 또한 학자의 기본적인 자세이자 양심이다. 역사는 계속 새로운 사실과 견해를 밝혀내고 다시 쓰는 것이다. 주류 식민사학계는 문헌사료 분석을 포기함으로써 이미 100여 년 전에 문헌학인 역사학을 버렸다. 그들은 사실을 무시하거나 시대적 맥락에서 검토하지 않는다. 다양한 해석과 가설을 폭넓게 인정해 역사학을 풍성하게 만들 생각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한다. 그렇지, 뽀록나면은 본인들이 쌓아놓은 그게 있는데 무너지니까. 진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 요약이 안 되네. 다음은 329쪽. 서울대학교의 엘리트적 성향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악명이 높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는 한국의 모든 대학을 거느린 채 거들먹거리며 맨 윗자리에 앉아 군림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출신은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지배층을 형성하면서 막강한 인맥을 만들어 왔다. 근데 다 그렇진 않대요. 근데 위에 보면 그래요. 오해하지 마시고. 서울대학교 입학은 출세와 신분 상승의 지름길로 간주되었고 실력으로 승부하는 코리안 드림의 통로로 여겨졌다. 서울대학교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권력 지향성은 식민지 운영의 인적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에서 그 연원을 찾기도 하며 혹자는 과거 시험을 통해 관리를 등용하는 조선조의 교육제도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역사적 배경을 대기도 한다. 여기서 왜 서울대학교라는 말이 나왔냐면 잠깐만. 여기서 또 읽어볼게요. 서울대학교의 나라라는 말에 독자들도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이병도가 한국 주류 역사학계의 태두가 될 수 있었던 배경도, 이병도, 그러니까 아까 식민사학의 이제 수계라고 할 수 있는 이병도가 서울대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와 제자들은 전국 대학의 사학과와 역사학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재단과 연구소, 한국의 사회 언론과 교육 시스템을 장악했다. 이처럼 식민사관과 식민주의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게 된 배경에는 서울대학교를 정점으로 한 학벌 시스템이 있었다. 다 그렇진 않은데 그렇대요. 이병도의 국한에서는. 마지막 멘트입니다. 구한말 한중일의 역사적 경험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배층은 여전히 일본과 중국의 유리한 전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 자국의 역사를 똑바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외면을 넘어 스스로 중국과 일본 극우파 쪽에 유리한 논리를 제공하고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뻐근하네. 죄송합니다.
중화 패권주의 사관과 일제 식민사관을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민족주의니 학문적 근거가 없다느니 하며 폄하한다. 우리 역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나 깊이 있는 토론을 하게 되면 동북아 역사재단이 나서서,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데가 있나봐요. 동북아 역사재단이 나서 신속하게 불을 끈다. 토론을 하면은 더 열심히 불 붙여줘야지 왜 불을 꺼? 중국이 불편해할 것이라는 논리다. 불편해하던 말든 우리 역사를 찾아야죠. 이러한 역사관을 조선 후기 노론이 고수했고, 노론 영수인 이완용이 노론의 영수였나봐요. 이완용은 그 역사관을 이어받아 나라를 팔아넘겼다. 나라를 잃은 고통은 민중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국노들한테 당해가지고 힘들었잖아. 나라를 잃은 고통은 민중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그 폐해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러니까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 서울대 이 사람들이 친일파가 왜 있냐면은, 그게 뭐야, 일제 청산은 그게 있었나봐요. 근데 실패해가지고 반민특위가 해제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았던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쭉 이어져 내려오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튼 듣느라 고생하셨고, 혹시나 보셨다면은 고생하는데, 이게 일반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아까 처음에 이제 했을 때 그러니까 뭐 단군 할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신화로서 그냥 되게 애들, 그냥 우리 유치원 때나 어떤 뭐 유치원 TV 같은 거 보면은 단군 할아버지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 신화로 해가지고 마늘 먹고 쑥 먹고 그러잖아요. 그걸 신화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자체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죠. 이미 일제가 역사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자국의 역사보다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신화로서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거부터 벌써 쫙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저도 우연찮게 봤는데, 예전에 6, 7년 전에 봤는데, 그전에는 신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 나도. 그러니까 아니면은 일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 과거에는 본인들이 가지 않는 이상 모르니까, 아직은 뭐 유물이 발굴이 안 돼가지고 그런가 보다 어렸을 때 넘어갔는데, 이런 책을 보면 이제 반대 세력 간의 싸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렇게 해서 더 읽어본 책이 이제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 환단곡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이거는 최강의 국뽕인 책이에요. 아무튼 이거를 진짜 이걸 연구해서 만약에 되면은 좀 대박인 책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말하기 힘들었네요. 아무튼 이 영상은 긴 것도 긴 건데 번역을 하진 못할 것 같아요. 보신 분 있으면 감사드리고 추천 박아주세요. 저도 힘 좀 내보면 좋겠습니다. 힘 좀 냈으면 좋겠네. 힘들어. 아무리 취미라지만 그래도 구독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